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늙은 어머니의 지혜. 아주 먼 옛날 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동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오순도순 지내고 있었어요. 어린 동이는 아침마다 어머니의 새순물도 떠다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어느덧 동이는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동이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하지만 동이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나라에는 일정한 나이가 된 노인들을 깊은 산속에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자 동이는 고려장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냐? 어머니가 동이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동이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해 겨울 아침이었어요. 어머니는 새순물을 떠온 동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얘야, 이제 나도 고려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추운 겨울에 어머니를 산에 버려야 한다니 동이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나라에서 정한 법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이는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향했어요. 산속은 너무나 추워서 손이 꽁꽁 얼 정도였답니다. 동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어머니를 내려드렸어요. 그러고는 집에서 가져온 두툼한 이불과 따뜻한 음식을 어머니 옆에 놓아두었지요. 동이야, 추운데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 못난 저를 용서하세요. 동이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산에서 내려왔어요. 동이는 어머니 걱정에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지요.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자. 날이 어두워지자 동이는 몰래 산으로 올라갔어요. 동이는 어머니가 계신 깊은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동이는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루 밑에 커다란 굴을 파고 어머니를 숨겼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여기서 지내세요. 나라의 법을 어기면 큰일 날 텐데. 어머니는 동이 걱정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동이는 마루 밑에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맛있는 음식도 갖다 드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미나게 이야기해 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내기를 좋아하는 사신은 궁궐에서 3가지 문제를 냈어요. 사신이 먼저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자를 남김없이 지어보시오. 그리고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려 있는 구슬을 가리켰어요. 손을 대지 않고 이 구슬의 실을 꿰어보시오. 또 크기가 같은 소 2마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2마리 가운데 어미소와 새끼소를 가려내시오. 임금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사신은 3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라도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귀한 보물을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단 말인가? 임금님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신하들은 곧 이 3가지 문제를 모두 풀면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동희도 중국 사신의 내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희는 3가지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동희는 어머니에게 중국 사신이 낸 문제를 알려들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구나. 동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동희에게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희는 곧장 궁궐로 갔습니다. 제가 3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돋보기와 꿀, 그리고 소 여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동희는 먼저 종이와 돋보기를 들고 햇볕 아래로 나갔어요. 돋보기로 종이를 비추자 검은 글자가 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종이에는 글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희는 궁전 안으로 들어와 구슬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구슬의 한쪽 구멍 끝에 꿀을 발랐습니다.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구슬의 다른 쪽 구멍에 놓자 개미는 곧 구불구불한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개미는 곧바로 꿀이 묻어있는 쪽으로 기어 나왔답니다. 그래서 동희는 간단히 구슬에 실을 꿰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동희는 2마리 소 앞에 여물이 가득 담긴 통을 놓았어요. 그러자 한 마리가 먼저 여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 소가 어미소입니다. 동희는 얼른 여물을 먹지 않는 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찌하느냐?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사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임금님은 동희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러자 동희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사실
문제를 푼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부디 고려장을 없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동희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나라에서는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동희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양초 도깨비. 두매 산골 김생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양 구경을 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생원은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어요. 밤이 되자 주막의 하인이 방에 불을 밝혔습니다. 기다랗고 하얀 물건 위에 불을 붙이자 방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참 신기한 물건이로군. 그게 뭐 아는 물건인가? 침침한 호롱불만 본 김생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것은 불을 밝혀주는 양초랍니다. 양초라고? 그거 참 신기할세. 밝고 냄새도 나지 않는 게 신통하구먼. 김생원은 바싹 다가가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했지요. 한양에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김생원은 양초를 파는 가게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불을 환히 밝혀주는 양초를 선물하려고요. 김생원은 남은 돈으로 양초를 한 보따리 샀답니다. 김생원이 한양에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죽기 전에 한양 구경은 한번 할만하더군.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도 굉장하고 신기한 물건도 많다네. 김생원은 한양에서 구경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양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서방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입을 열었어요. 여보게, 이 괴상하게 생긴 물건을 무엇이라던가? 이서방이 묻자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한양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건 잘 모르겠구먼. 요 하얗고 미끈미끈한 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마을 사람들은 김생원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조금 쑥스러웠지요. 이럴 게 아니라 훈자님께 가서 물어보세.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들고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자네들이 웬일인가? 훈장님은 텐마루에 걸터 앉아 담뱃대를 뻑뻑 빨고 있었어요. 김생호께서 한양에 다녀오시면서 이걸 하나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네요. 이서방이 양초를 앞으로 내밀며 훈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죠? 양초는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훈장님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한참 동안 양초를 살피던 훈장님이 말했어요. 에헤, 귀한 물고기를 선물 받았구먼. 이건 바다에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라네.
물고기라고요? 참 별나게 생긴 물고기도 다 있네요. 뱅어를 햇볕에 바짝 말리면 이렇게 된다네. 그렇다면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건 뭐지요? 이서방은 양초의 심지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어요. 답답한 사람 같으니 이건 뱅어의 주둥이지 뭐겠나.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귀한 뱅어를 훈장님에게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훈장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훈장님과 함께 이 귀한 뱅어를 맛보는 게 어떨까요? 훈장님의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양초들을 받아서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팔팔 끓인 뒤 초를 듬성듬성 잘라 끓는 물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파를 숭숭 썰어 넣고 마늘도 콩콩 다져 넣고 간장이랑 고춧가루로 간을 맞추었죠. 훈장님의 부인은 사람 수대로 국을 한 그릇씩 담아왔습니다. 자, 뱅어국이 다 되었습니다. 어서 맛있게 드세요. 기름이 동동 뜨는 것이 맛있겠구먼. 자, 어서 들게. 훈장님이 국물을 한 숟가락 듬뿍 떠서 후후 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훈장님을 따라 국물을 먹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국물을 삼키자마자 사람들의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아이고, 뱅어국이 왜 이래요? 목만 아프고 아무 맛도 없네요. 몸에 좋아서 그런 거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아픈 것도 꾹 참고 국물을 억지로 마셨어요. 목이 따갑고 배가 아팠지만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지요. 그때 마침 김생원이 훈장님에게 선물할 양초를 세 자루나 들고 훈장님 집으로 왔어요. 아이고, 김생원, 이 뱅어로 국을 끓여 먹고 우리가 목과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국을 끓이다니, 이건 불을 켜는 양초라네. 김생원은 들고 있던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지는 양초를 보자 마을 사람들의 눈은 화등잔처럼 커졌어요. 누구보다도 깜짝 놀란 사람은 훈장님이었어요. 아니, 이러, 잘못하면 다 죽겠네. 어서 가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식히세. 훈장님이 집 밖으로 달려나가며 소리쳤어요. 겁이 나는 것은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 훈장님이 미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훈장님을 따라 뛰어나갔습니다. 훈장님은 마을 건너편으로 헐레벌떡 달려가서 연못에 첨벙첨벙 뛰어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뒤따라 풍덩풍덩 뛰어들었지요. 어느새 껌껌한 밤이 되었답니다. 그때 연못가를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크, 도깨비가 떼로 몰려나왔군. 이 일을 어쩐다. 나그네는 도깨비라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답니다.
그래, 도깨비는 불을 무서워한다고 했지. 나그네는 부싯돌을 붙여서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아이고 저러,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저 불이 우리 몸에 붙으면 우린 다 죽어. 불을 보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이놈의 도깨비들 썩 꺼져라. 나그네는 소리를 지르며 담뱃불을 흔들었어요.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불이 붙으면 다 죽어.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물밑으로 쑥 집어 넣었어요. 도깨비가 불을 무서워한다더니 정말이군. 마을 사람들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나그네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연못을 총총 지나갔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숫장수와 소금장수. 옛날 금강산에 아주 큰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그 호랑이가 지나가면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커다란 소도 한 입에 꿀꺽 삼키곤 했지요.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어요. 그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힘센 사냥꾼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금강산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었지요. 호랑이는 칼이나 화살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섣불리 호랑이에게 덤비다가는 도리어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거나 크게 다쳤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들 꼭꼭 숨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숫장수가 금강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고개 아래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아직도 100명이 되려면 멀었구먼. 사람들은 100명이 모여야 함께 고개를 넘었답니다. 아니, 대낮에 호랑이가 다닌단 말이오. 난 혼자 고개를 넘겠소. 사람들은 숫장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숫장수는 숯을 잔뜩 쥐고 고개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고갯 마루에 올라서자 숫장수도 슬슬 겁이 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무시무시한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숫장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이쿠, 호랑이다. 숫장수는 너무 놀라서 그만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숫장수를 꿀꺽 삼켰습니다. 숫장수는 호랑이 몸속으로 쑥 빠져 들어갔어요. 굴속처럼 어두운 목구멍을 지나 널따란 곳에 툭 하고 떨어졌지요. 여기가 어디지? 정신을 차린 숫장수는 두리번 주위를 살폈어요. 아이고, 여기가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뱃속이구나.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도 들리는걸. 숫장수는 조심조심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찬찬히 뱃속을 둘러보았어요. 갑자기 호랑이가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호랑이의 뱃속이 심하게 출렁거렸거든요. 아이고, 순간 쿵 하며 누군가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거기 누구시오? 나는 숫장수 김서방이라오. 나는 소금장수 박서방이오. 소금을 잔뜩 짊어진 사람이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호랑이 뱃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뱃속에는 먹을 게 없을 텐데 어쩌지요?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소금장수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무슨 생각이라도 있는 거요? 숫장소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호랑이 내장을 떼어 구워 먹읍시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되겠구려. 두 사람은 손뼉을 쳤어요. 내 칼로 호랑이 내장을 베어냅시다. 내 부싯돌 가스투로 어서 불을 피웁시다. 숫장수와 소금장수는 금세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숯불이 활활 피어 올랐어요. 곧 호랑이 고기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지요. 이야, 맛이 기가 막히게 좋군요. 두 사람은 호랑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잠시 뒤 배가 부른 두 사람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한편 호랑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호랑이는 살점이 뜯길 때마다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게다가 뱃속의 뜨거운 숯불 때문에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었지요. 호랑이는 두 사람을 뱉어내려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꿈틀대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호랑이는 온 산이 떠나가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무서웠어요. 성남 발길질은 지진처럼 땅을 흔들었지요. 우르릉 쿵쿵. 호랑이는 마구 날뛰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무섭기로 소문난 호랑이가 죽고 만 거였어요. 숫장수와 소금장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시오, 김서방. 호랑이가 잠잠한 것 같소. 그러게 말이오, 박서방. 조심조심 밖으로 나가봅시다. 숫장수와 소금장수는 호랑이의 목구멍을 지났어요. 드디어 뾰족한 이빨 사이로 엉금엉금 기어 나왔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살았어. 숫장수와 소금장수는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골짜기로 모여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니, 온 마을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큰 호랑이가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졌을까? 숫장수와 소금장수는 그동안의 일을 들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뻐했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두 사람이 너무 고마웠지요. 이 소식은 임금님께도 전해졌습니다. 오호, 그거 참 잘 되었구나.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고개를 넘을 수가 있겠구나.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은 두 사람을 대걸로 불렀습니다. 용감하게 호랑이를 물리치다니 너희에게 상을 주마. 임금님은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그 뒤 숫장수와 소금장수는 친한 친구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양반이 된 해동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나무를 해다 팔아 어렵게 살림을 꾸려 나갔지요. 영리한 아들 해동이는 글을 배우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서당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나라도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도 글을 모르니. 아버지는 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해동이를 불렀어요. 해동아, 훈장님 댁에 이 뗄나무를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냥 와야 한다. 예, 아버지. 해동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뗄나무를 등에 지고 훈장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도 해동이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해다 판 돈으로 귀한 쌀을 사왔으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져다 드려라. 이번에도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뒤로도 아버지는 해동이를 시켜 꼬박꼬박 뗄나무를 보냈고 나무를 많이 판 날에는 조그만 닭도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해동이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훈장은 그 정성에 깊이 감동하여 해동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내게 이런 정성을 보이다니 나도 보답을 하고 싶으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그러자 해동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글을 몹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저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을 뿐 다른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부터 훈장은 해동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동이는 금세 글을 깨우치고 하루가 다르게 학문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글재주가 훈장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었어요. 훈장은 해동이에게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해동이는 과거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였답니다. 과거에 급제한 해동이는 고향집에는 소식을 끊은 채 시골 양반집 도령으로 행세를 했답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해동이를 눈여겨보던 한 정승이 있었어요. 정승은 해동이를 자기 딸과 혼인시키고 싶어 했답니다. 해동이도 정승집 사위가 되는 것이 싫지는 않았어요. 해동이는 정승 딸과 혼례를 올리고 정승의 사위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동이는 양반집 도령이 아니라는 게 들통날까봐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만 혼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아버지는 과거를 보러 간 해동이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해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해동이의 소식을 묻고 다니던 아버지는 마침내 한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해동이가 장원 급제하고 정승의 사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정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아버지가 문 앞에서 소리치자 하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댁 사위가 내 아들인데 잠시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추한 옷차림을 한 아버지의 말에 하인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노인네로군. 어디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인들은 아버지를 마구 때린 뒤 곳간에 가두었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해동이는 방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자기가 양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나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밤이 되어 모두가 잠이 들자 그제야 해동이는 곳간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동이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 난처하게 만들었구나.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됐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떡이다. 너에게 주려고 만들어 왔는데 오는 동안 곰팡이가 피었구나. 하지만 해동이는 아버지의 정성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한편 해동이의 아내는 해동이가 밤중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곳간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어요. 아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떡에 참기름을 발라 노릇노릇 맛있게 구웠습니다. 그러고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떡을 방으로 가져와 해동이를 기다렸습니다. 해동이가 방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떡을 내밀었어요. 출출하실 텐데 떡 좀 드세요. 별로 생각이 없구려. 당신이나 들어요. 이미 떡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른 해동이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어요. 곰팡이 핀 떡은 잡수시고 참기름 바른 떡은 못 잡수신단 말씀이신가요? 해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아내는 곧바로 곳간으로 가서 해동이의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해동이의 고향에 큰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자 해동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둘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번째 이야기, 황금똥을 누는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금오기와 은오기 자매가 살았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궂은 언니 금오기는 돈 많은 비단 장수에게 시집을 가고 착한 동생 은오기는 가난한 어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비단 장수의 아내가 된 금오기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큰 비단 가게에 앉아서 비단을 팔았어요. 마을 처녀들은 부잣집에 시집간 금오기를 부러워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은오기는 생선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외쳤습니다. 생선 사세요.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은오기는 하루 종일 생선을 팔러 다녔지만 한 마리도 팔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은오기는 추위에 떨며 금오기네 비단 가게를 찾아갔어요. 언니, 생선 몇 마리만 사줘요. 오늘 새벽에 잡아와서 정말 싱싱해요. 예, 가게 안으로 생선 광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하니? 아우, 비린내. 얼른 치워. 우리는 생선 같은 거 안 먹는단 말이야. 금오기는 짜증내며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정 그러면 2마리만 두고 갈게요, 언니. 은오기는 이렇게 말하며 큰 조기 2마리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조기들이 팔딱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바다 임금님의 신하입니다. 왕자님과 함께 바다를 헤엄치다 그만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조기들의 말에 놀란 은오기가 머뭇거리자 금오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값비싼 비단에 비린내가 배기 전에 얼른 나가! 은오기는 서둘러 비단 가게를 나와 바닷가로 가서 조기들을 모두 놓아주었어요. 조기들은 고마워하며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닷속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은오기가 흐뭇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누군가 은오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은오기가 뒤를 돌아보니 금관을 쓴 왕자가 바다 한가운데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의 왕자예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바닷속 궁전도 구경하시고 제 아버님도 만나보세요.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오십시오. 왕자는 은오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오기가 왕자의 손을 잡자 바닷물이 갈라지며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은 신비한 바닷속 궁전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왕자와 신하들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소. 임금님은 은오기를 반갑게 맞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떨떨해 있는 은오기에게 왕자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물 대신 황금 고양이를 달라고 하세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은오기는 문득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시간이 벌써 그리 되었소. 그럼 가기 전에 잠깐
나를 따라오시오. 임금님은 보물이 가득한 방으로 은옥이를 데려갔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싶으니 뭐든지 골라보시오. 은옥이는 값진 보물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말이 떠올라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양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고양이를 갖고 싶습니다. 이 귀한 보물들을 마다하고 고양이 한 마리만 고르다니. 좋소. 비록 저 고양이가 하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정성껏 돌보면 크게 보답할 것이요. 명심하오. 저 고양이에게는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먹어야 하오. 은옥이는 황금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옥이는 황금 고양이에게 노란 콩 5알만 먹였습니다. 남편은 황금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참 신기한 고양이도 다 있구려. 노란 콩 5알만 먹고 살다니. 이 고양이는 바다 임금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 돌봐야 해요. 은옥이가 황금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이튿날 아침 은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고양이가 황금똥을 누웠어요. 남편은 황금 고양이의 똥을 만져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황금 덩어리요. 날마다 황금똥을 누는 황금 고양이 덕분에 은옥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은옥이가 황금똥을 누는 황금 고양이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소문을 들은 금옥이는 당장 은옥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옥이는 으리으리한 은옥이네 집을 보고는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지요. 아이쿠, 대걸 같은 기와집이네. 언니, 어서 와요. 은옥이가 반갑게 금옥이를 맞았습니다. 은옥아, 황금 고양이를 하루만 빌려다오. 그래요, 언니. 그런데 이 고양이는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먹여야 해요. 그걸 어기면 안 돼요. 아셨죠? 은옥이는 금옥이에게 황금 고양이를 빌려주며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하루에 5알만 먹이라고? 흥, 어림없지. 콩을 많이 먹으면 틀림없이 더 많은 황금똥을 누울 거야. 고양이야, 많이 먹고 황금똥을 많이 누워라. 금옥이는 황금 고양이에게 하루 종일 콩을 먹였습니다. 금옥이가 주는 콩을 억지로 받아먹은 황금 고양이는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래도 금옥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황금 고양이에게 한 바가지의 콩을 다 먹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금 고양이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검은 똥을 잔뜩 누고 죽어 있었습니다. 은옥이는 황금 고양이를 찾으러 금옥이네 집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언니, 제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너무 많이 먹였군요. 아휴, 가엾어라, 우리 고양이. 은옥이는 황금 고양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고양이야, 편안히 잘 가거라. 은옥이는 황금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뒤뜰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황금 고양이의 무덤 위에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은옥이가 신기하게 여겨 날마다 물을 주었더니 싹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나무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그 나무에 커다란 황금 구슬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어머, 황금빛 열매가 참 탐스럽게도 열렸네. 은옥이와 남편은 죽은 황금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하나 땄습니다. 열매의 껍질을 벗기자 새콤한 향이 퍼져나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지요. 맛을 보니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맴도는 것이 지금까지는 맛본 다른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 이렇게 맛있고 향기로운 열매가 세상에 또 있을까? 착한 은옥이는 황금빛 열매를 따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황금빛 열매는 바로 귤이었습니다. 귤은 황금 고양이가 마음 착한 은옥이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지요.